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기입니다. 예. 자, 대장동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서 항의 표시로 입장문을 냈던 전국 검사장, 이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구체적으로 맞다, 그거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인사조치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직무감찰 및 징계조치 방안도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문제 일단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인사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수사나 징계 조치는 못할 겁니다. 이 징계 조치나 수사가 들어오면 저 지청장들, 검사장들이 다 법률적인 지식이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이 징계 조치나 혹은 수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투다 보면 결국 어느 라인에서 이 지시가 처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사 조치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네. 뭐 법무연구위원으로 보내던가 뭐 평검사로 보낸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징계 조치는 못할 것 같고, 좀 모순인 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게 우리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도 나는 신중하게 판단해라고 했지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또 뭐라 그러면 항명하지 말라고 해요. 이 예. 항명이란 단어가 명령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항명인데 그냥 단순히 의견을 낸 거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낸 건데 항명하지 마라 그러면서 명령을 내지 않았다라는 게 좀 모순적인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예. 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좀 네. 한번 따져보죠. 자,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렇게 밝혔어요.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히면서 법률상 가능한 것은 맞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장들, 지청장은 또 별도로 있어요. 일반 평검사들도 별도로 있고, 근데 일단 검사장이 타겟이 됐는데, 이 검사장들의 입장을 밝힌 거, 인사조치는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징계조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일 이게 적법 행위인지에 대해서 만일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네. 관련자들이, 핵심 관계자들이 만일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면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 적법 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사실 그 법률적인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인사조치와 이제 징계조치를 나눠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인사조치는 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될 겁니다. 네. 검사장 보직해임, 평검사로 보직 전환하고 또 전국 단위의 전보,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인사조치가 가능할 건데 요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해왔습니다. 인사조치에 정권의 대해서는. 그런 행태를 볼 때 그건 강행할 거다. 네, 하다못해 뭐 이런 거죠. 지난번 여러분들 이미 이러한 조치는 이미 대선 끝나고 1차 검찰 인사 이동 시기에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영림 춘천지검 지검장이라고 검사장이신데,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가 계엄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인터넷에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왜 피고인들의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말을 끊냐, 재판부가. 헌법재판소가 너무 재판을 막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선 끝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조치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지금 있는 검사장들, 지청장들은 대선 이후에 인사 조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이재명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 편이야 해가지고 앉혀놓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지금 보기에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의견을 내는 거고, 징계는 가능하냐? 국가공무원법상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뭐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또 품위유지 위반, 직무태만 이런 거 있는데, 저 단순히 의견을 낸 게 그 징계 조치할 사안은 아니고요. 이런 조항도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뭐 파업이나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한 2, 3년 전에 서희초 교사 사건이 났을 때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그 집단 행동을 합니다. 주말마다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해요. 네.
그래도 징계를 못한 거는 이 파업이라는 게 본인의 공직 의무에 영향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저기 검사장, 지청장들 의견을 냈지만 다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면서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인사 조치는 불과 얼마 전에 대선 끝나고 한 채 100일도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앉혀놓은 인사 조치인데 그 사람들을 또 갈게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검사장들, 현직에 있는 검사장들을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들다고 생각해서 네. 무슨 서울고법에 그냥 일반 검사를 보낸다든가 법무연수원에 그냥 위원으로 보낸다든가 네. 이건 이제 인사조치는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검사장이 평검사로 네. 그렇게 지위가 하락될 수는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이거는 그 검사장이 아니라 부장검사도 네.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결국 부장 찍고 하다가 평검사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구 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약간 좀 정부에서 좀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웃긴 게 그건 네. 인사조치고 실제로 검사장의 그 직급에 해당되는 걸 네. 일반 검사로 딱 할 수도 있어요? 있죠. 있긴 있죠. 네. 있긴 있고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 직장인 괴롭힘이다 그러면 다투는 건데 아니 제가 말 나온 김에 제가 인사 조치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그 인사 조치라는 게 원래 그 매년 1월 달에 검사들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1월 달에 수사가 올 스톱이 돼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건이건 아무리 중대한 것도 스톱이 돼요. 근데 대선이 6월 달에 대선했잖아요. 대선 끝나고 또 인사 조치한다고 수사가 또 한 2, 3주 스톱이 됐습니다. 제가 그 어떠한 사건의 그 수사가 잡혔는데 검찰 조사가 잡혔는데 2번 취소가 된 게 있어요. 아직도 안 잡혔어요. 새로운 검사가 와가지고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검사장들의 의견 때문에 그 또 인사이동을 낸다? 여러분들 검사장이 인사이동 내면 검사장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검사장 바뀌고 아래 부장 바뀌고 차장 바뀌고 부장 바뀌고 평검사 다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또 대한민국은 2, 3주 동안 아무런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검찰 인사이동을 지금 3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1월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를 지금 불필요하게 3번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지금 보이스피싱 당한 뭐 캄보디아 사건 피해자분들 또 각종 뭐 약물 관련 사건분들 이러한 사건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진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검사장의 저러한 의견은 그래 의견 정도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묻어가야지 이거 과도하게 인사조치하다가 지금 인사조치 하잖아요? 내년 1월에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말인데 11월 중순에 인사조치하고 내년 1월에 또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일단 항의성 여러 조치들이 평검사부터 지청장, 검사장들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할 때 집단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 뭐 여러 변수가 또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나서야죠. 나서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법률적으로 보면 인사 조치는 뭐 내부 고발이나 혹은 성 관련 문제에 비리를 제보했을 때 인사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데 사실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좀 나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이 정부가 너무한 게 군 장성도 한꺼번에 막 수십 명씩 갈아치우잖아요. 근데 그 갈아치움을 당한 군 장성들도 지금 아무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이 검사장분들 한두 명을 뭔가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을 징계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 또 김남훈 그 남부지검장 2명 빼고는 다 지금 김태훈 빼고는 다 지금 입장을 낸 거거든요. 네. 다 입장을 냈는데 이거를 18명을 다 간다? 이거 대한민국 그 수사 라인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뭔가 입장을 발표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 소극적이라도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폭이 여론은 좀 어떨까요? 그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조사와 관련된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내용이 14일 날 이제 공표가 된 바 있는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 사실상 찬반 여부를 물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한 거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48%, 적절했다 29%.
항소폭기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는 거의 과반 가까이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네요.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 30%도 안 되는 일부만 이제 아마 찐 이재명 측에서만 네. 적절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저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냐 못하냐에 대해서 잘한다는 퍼센티지가 59%가 나온 여론조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항소는 적절치 않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 여론조사를 상세히 살펴보면 지금부터는 모든 여론조사가 내년 지방선거의 바로미터, 내년 지방선거의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 서울에서 46%가 적절치 않다 그랬고 인천, 경기는 47%가 적절치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전, 충남에서도 48%가 적절치 않다 그랬어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이 48%에 근접했는데 왜 그러면 저거보다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저러지라고 하면 영남, 호남은 상세를 합니다. 보니까 영남, 호남에서는 잘했다가 나오더라고요. 영남, 호남이 상세를 하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 지표에서 똑같이 투표를 안 하는 투표층이 있을 거고 투표를 하는 층이 있다면 저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현 정권에 안 좋은 리스크로 작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젊은 층을 보자면 18살부터 29살까지 20대 층에는 42%가 적절치 않다 그랬는데 또 희한한 거는 20대 층은 잘 모르겠다가 또 41%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 정도만 적절하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의견이 10% 정도만 있어요. 20대 층에는. 잘 모르겠대요. 여론조사를 받긴 봤는데 대장동 항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잘 안 알아볼 수도 있고 30대가 49%가 적절치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 조사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추징금 7천억이 넘었는데 400억만 10분의 1도 안 되는 추징금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할 거라는 거는 11월 7일 저 밤까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11월 8일 9일이 주말이잖아요. 네네. 주말 때문에 막 우왕좌왕했습니다. 뭐 취재하고 막 준비하고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에 11월 10일부터 조사를 했는데 저 조사 기간에는 아직 대장동 항소 포기가 대한민국에 어떠한 의미가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여론조사를 11월 한 15일부터 한 여론조사가 있다면 저거보다 수치가 적절하지 않다가 훨씬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큰 흐름의 이 대장동 사건이 일시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이슈가 되고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죠. 권력의 직접적인 지시 의혹, 윗선 의혹까지 제기되니까 굉장히 폭발력이 많고 뒤에서 조금 다루겠습니다만은 남북 일당을 포함한 대장동 일당들의 이 범죄 수익금이 지금 거의 전액이 지금 대장동 범죄자들한테 다시 꿀꺽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반응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이제 전체 국민들이. 근데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 하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는데 법무부에서 혹시 윗선 지시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 언급을 하느냐 이렇게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퇴임식 때는 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만석 입을 뚝 닫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정권에 이재명 정권에 정성호 장관한테 뭐 하소연한 듯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검찰의 최고 수장이 지금 자기 밑에 있던 검사장들 이런 사람들 인사나 징계를 받게 생겼는데 무슨 의견 낸 걸 가지고 지금 인사 조치하고 그런 상황인데 좀 징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노만석 검찰총장이 징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게 아까 말한 의사 표시를 했던 지검장들, 지청장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가 독립적으로 항소장을 낼 수가 있는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그 말단 기소검사 또 이 수사팀에 있는 그 기소검사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없이 그냥 퇴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전날
전날에 그 퇴임식하기 전날에 중앙일보가 노만석의 자택에 가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인터뷰 내용에 뭐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를 보면 뭐 시간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 사항의 엄중함을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엄중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 발표도 정확히 안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 대행사를 보면 이런 직장인의 굉장히 유명한 그 문구가 나옵니다. 직장인은 세 가지다. 특히 내가 이 직장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찍으려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따르던가, 두 번째가 이끌던가, 세 번째가 비키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다. 내가 아니면 위에를 따르던가, 혹은 아니면 다 아래를 이끌어서 대항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그냥 모르쇠 하고 비키던가. 노만석 검찰총장은 비키든가의 길을 선택을 한 건데, 공직자의 그 말로가 좀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검찰 후배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굉장히 실망을 해서 그 검찰 연구관들 앞에서는 결국 그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때문에 항소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검찰 연구관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후배 검사들 앞에서. 차라리 퇴임식 날 그 얘기를 좀 했으면 그나마 저 내부 사정이 좀 있었겠구나라고 하면서 취재가 들어갔을 텐데, 결국 비킨 겁니다. 비킨 거고, 뭐 조용히 살겠죠. 앞으로 조용히 살겠고,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를 활동을 했을 때 후배 법조인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대검 차장검사였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노만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대검 차장검사가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이 됐는데, 이 구자연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보십니까? 사실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하면 인사청문회 원포인트를 열리니까 본인에 대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열자마자 대장동,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백현동, 성남FC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으로 간 것인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직무대행이니 한계가 있겠지, 무슨 역할을 하겠냐, 그냥 바지 사장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 구자연 이 검사라는 분은, 구자연이 직무대행이라는 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기획통으로 날렸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규정했던 온갖 이 채용비리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결국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아마 기사 헤드라인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추미애의 입 구자연 화려한 복귀. 이재명 정부 들어 화려한 복귀. 그 복귀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또 이 구자현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인데, 이게 이런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약간 좌천성 인사로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직을 돌다가 이재명 정부가 되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또 화려하게 있다가 윤석열 정부에 좌천이 됐다가 이재명 정부에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했는데, 저는 이분이 이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나왔던 게,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신중하게 했다, 노무현석까지 나왔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대검 반부패 부장이라는 박철우라는 사람이 결국 이 수사팀에 연락을 해가지고 항소 포기 재검토해라. 항소 제출 재검토해라. 항소장을 제출하는 걸 재검토하라고 11월 7일날 연락을 했다는 건데, 오후 5시에. 이게 항소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럼 구자연 이 서울고검장은 이러한 라인에서 아무런 입장을 안 냈을까? 저는 약간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이 일맥상통하게 항소를 포기하라고 그 입장을 냈던 검찰의 무리에 있는 사람을 다시 직무대행으로 앉히는 게 적절한가 보여지고요. 이분 그냥 꼭두각시 그냥 그냥 옷만 입혀놓는 바지 사장이 아닐 거예요. 마지막 지금 검찰이 해체되는 거에 유예가 1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중수청 가, 누구는 수사청 가, 누구는 기소청 가, 이런 속가내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이른바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내란이든 뭐든 새로운 사건을 또 기획해가지고 하는 기획통으로 불리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구자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그 댓글 중에 피디님 강현경 씨라는 사람 차단을 시켜주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부를 분란시키는,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 혐오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네요. 강현경 씨 차단시켜주세요. 예, 남욱 관련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이죠. 이 민간업자 남욱. 앞에서 이제 뭐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는 뭐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별도로 뭐 한 500억 원대 그 유류주차장 강남에 있는 유류주차장 매각하려고 내놨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자 민간업자 남욱이 지금 정성호가 말이 떨어지고 나서 뭐 움직이도 전에 네. 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엉뚱한 정성호 발언과보다도 이 남욱 대장동 일당이 더 먼저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그 남욱이라는 사람은 네. 그 추징 선고가 빵원이 나왔죠. 0원이 나왔습니다. 남욱으로부터는 이제 아무 돈도 국가는 받아낼 수가 없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을 한다는 거는 그럼 추징이 잘 안 됐을 때 하는 얘기고 네. 추징금 자체가 지금 0원이 나왔으니까 남욱으로부터 국가가 받아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남욱이 재산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아까 말한 그 주차장 그 땅은 300억짜리 주차장 땅인데 남욱이 몇 년 전에 사놨고 지금 이게 500억이 됐다는 거예요. 시세 차익 한 200억을 얻어가지고 지금 현금화 시키려고 내놨다는 땅이 주차장 땅인 거고요. 또 예. 남욱이 그거 말고 그 검찰에서 남욱 재산에 대해서 동결한 게 무슨 건물 등등해서 500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선고 금액이 빵원이 나왔으니까 남욱 측에서 주장하는 게 이 500억 빨리 풀어달라. 뭐 이거를 뭐 그 현금화할지 어찌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풀어달라. 만약에 안 풀면 내가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는 게 지금 남욱층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지금 우리는 남욱한테 국가가 남욱한테 추징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띡하면 남욱한테 이자를 챙겨줘야 되게 생긴 거예요. 이자까지.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500억이라는 거 하면 민사에 있는 그 기본 이율 5%로 계산을 하면 네. 1년에 이제 500억에 5%니까 25억 아닙니까? 아. 1년에 25억이면 한 달에 2억이에요. 예. 한 달에 2억이면 한 2주 정도 되면 1억입니다. 지금 대장동 선고 난 지가 한 10일 지났거든요. 예. 남욱은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1억 번 거예요 지금. 7,400억 지금 환수를 못 해가지고 매달 2억씩 번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또 2억까지 남욱은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7,400억 전체인데 남욱이 지금 내가 그 소송 걸겠다. 동결 재산이 500억이니까 동결 재산이 500억이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을 걸겠다라고 해서 얻은 게 그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지금 계속 억씩 쌓여가는 거고요. 아니 그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7천억인데 뭐 400억 나왔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 그 동결된 거 그 말고 차액 빼고 나머지 이자가 계속 붙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약간 이게 항소 포기로 인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욱 말이 맞게 된 거예요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추징금액을 계속 다투고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데 1심에서 남욱 징역 4년 선고를 했고 그리고 추징금 빵원을 하니까 검찰에서 동결을 해놨던 500억에 대해서는 지금 남욱에게 돌려줄 돈이 이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남욱은 국가를 상대로 더 뜯어내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다가 결국 배임죄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배임죄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을 없앤다? 남욱 면소예요, 면소. 남욱 면소를 받게 되는 것이고 혹은 모르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 김만배 남욱 이 일당에 대해서 그 가석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충분히. 네. 가석방을 하던가 사면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수백억을 현금화 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대놓고 현금화 시키더라고요. 예. 대놓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 내놓던가 빨리 동결 풀어 이거 팔게 대놓고 현금화를 시키고 있는 저수지에 대놓고 물을 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예, 멸공님이 대장동 일당의 연봉이 오타니보다 높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7,400억 추징 환수가 되지 않고 그걸 약 8년에 김만배를 기준으로 8년으로 나눠 보니까 약 매일 한 2억씩 돈을 벌고 있다는 셈이 된다고 계산이 딱 나오더군요. 물론 그걸 중간에 다시 뭐 사면 특별 사면을 통해서 한 4년 내지 6년만 살다 나오면 2억이 아니라 3억, 매일 4억 이렇게 버는 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타니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재용 회장보다 연봉이 높다. 이런 해프닝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막 몰아주는 상황을 버젓이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남욱이
불과 1심 재판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검찰이 항소를 하진 않았겠지만 민간업자들 몇 사람들이 5명이 지금 항소를 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항소 재판부 2심이 재판도 하기 전에 지금 막 재산을 벌써부터 챙겨가려고 하는데 남욱이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확정이 났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뒤집어질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김만배는 400억보다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그 네. 7천억에서 400억 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뭐 이미 내 돈이에요. 확정이 된 거니까. 아니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2심 가고 대법원 가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니다. 이건 검사가 항소 안 했으니 1심에서 확정됐으니까 내 돈이야. 내 돈인데 왜 국가가 지금 동결해서 마음껏 못 쓰게 해? 나 이거 팔래. 팔고 현금화 시켜서 모르죠. 뭐 국내에서 계속 살지 해외가 살지 원래 해외에 있다가 지금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해외에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지금 현가를 해서 해도 지금 당당하니까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두르는 게 이유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저 현금화된 돈이 어느 돈으로 갈지 모르겠죠. 사실은 이제 변호사 비용이나 여러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 그 돈이 이재명의 측근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직접 주면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자면 변호사비 같은 걸로 합법적인 영역인 것처럼 해서 대규모로 주고 그걸 이제 다시 돈이 돌아가는 또는 아주 값싸게 건물 내놓고 그걸 누군가가 사서 차익을 노리게 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사실 남욱의 저 지금 추징 보전 대상이 됐던 저 자산 부동산들이 다시 남욱한테 돌아갈 때 현금화 될 때 그 자금이 어디로 갈지도 사실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범죄 수익자들이 돈도 챙겨가고 그것의 공범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이 구조, 범죄 카르텔의 구조가 또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향후에 이제 전국의 상황이 어떨지 지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대장동 관련된 뭐 여론 적절 여부도 봤습니다만 이 항소 포기 사태가 일부에서는 제2조국 사태라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또 전에 이제 사실은 문재인 부동산 정책과 같은 이 민심의 격번이 네. 이 대장동 사건을 일어날 거로 보는데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일단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이걸 민주당이 가라앉히려고 해요.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향후 전국 여야 정치권 어떤 대결로 간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예.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는 약간 말실수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사태 터지자마자 국정조사하자 뭐 검사들 다 부르자 그랬는데 네네. 검사들 다 부르는 거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죠. 이 수사 라인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이나 노만석 직무대행도 국회에 출석시켜야 되고 정성훈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들도 당연히 출석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수사 라인에 있던 그 항소 장을 들고 법원에 제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일선 검사들의 심정에 대해서 다 불러야 되고요. 또 검사장들이 의견 발표한 것도 불러서 또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고 또 법원 CCTV, 검찰 CCTV 다 까가지고 얼마나 우왕좌왕하게 움직였나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당연히 환영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얘기가 쏙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은 이 이외에 또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는 건데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두 가지 방식의 특검이 있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있고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특검이 있는데 특검을 진행하려면 이 두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네.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관련자인데 또 대통령도 관련자를 의심받고 있는 분인데 특검을 하려면 선결 조건으로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향후 전국은 분수령이 12월 초입니다. 12월 2일에 예산안 그 마감 심사가 있고 12월 3일이 되면 또 민주당에서는 계엄 일주기, 뭐 내란 일주기라고 그러면서 온갖 뭐 퍼포먼스와 퍼레이드를 할 거예요. 여기에 국민의힘도 이걸 짚고 넘어가야죠. 자, 계엄이 국민에게 더 피해가 됐냐? 대장동이 국민에게 피해가 더 됐냐? 재산 상태를 먼저 보자. 국민의 재산에 뭐가 더 피해가 됐냐? 계엄이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게 있을까요? 없어요. 대장동
적어도 성남시 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친 게 7,800억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거기서 지금 400억 빼고는 다시 환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엄이 국민에게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줬냐? 아니면 대장동이 국민에게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줬냐? 계엄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계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대장동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있어? 고인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2021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직전에 그때 12월 달에 그 김모 씨와 유모 씨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인데 그분들이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했어요. 유서를 남기고 그 목숨을 끊었는데 그 유서가 아직 명확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서에 대해서 추측성 내용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대장동은 국민에게 신체와 생명 그리고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이고 계엄으로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중에 항해사 분들이 있어요. 배 타는 네. 분들. 네. 항해사 분들이 저한테 그 이제 배에 내려가지고 그 내륙에서 말하다 보면 무슨 얘기 하냐면 아니 우리는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이 있다가 끝났다. 그래요? 전혀 몰랐고 너무나 평화로웠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2시간 정도 그 국회에서 해제하기 전에 2시간 정도인데 만약에 국회에서 해제를 안 했다. 그래도 일반 국민에게는 아니 언론 장악도 안 하고 뭐 도로 장악도 안 하고 통신 장악도 안 하고 이런 계엄이었는데 이게 정말 대장동하고 비교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죠. 12월 3일 날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이 계엄 뭐 내란 뭐 일주기 뭐 등등 할 때 국민의힘도 이 대장동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자, 대장동 관련된 부분과 연관하다 보니까 배임죄 문제가 다시 나오네요. 이재명의 배임죄, 이재명도 대장동 사건의 본래 피고인으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고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재판이 중지됐죠. 이재명, 정진상이 지금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중지됐고 정진상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배임죄 관련된 폐지 문제가 다시 전국의 뇌관을 떠올랐어요. 갑자기 이재명이 기업들한테 뭐 배임죄, 배임 이게 조금 억울한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운을 떼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갑니다. 기업을 살살살 기업을 마치 경영인들을 살리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목표는 이재명의 지금 배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배임죄 폐지 문제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린다고 그래요. 이것까지 추진하면 정책 부담이 좀 되니까 내년에 일단 상황으로 좀 밀어놓자. 당장 뭐 정권이 이상 증세가 생기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당의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은 연내 마무리하겠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배임죄 폐지 문제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당선 전후에 예. 이재명 그 재판이 정지되기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재명 재판이 만약에 정지가 안 됐으면 네. 배임죄는 진작에 벌써 폐지됐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재판이 정지를 시켜놨으니까 지금 배임죄를 폐지할 그러한 시급성 자체는 없어진 겁니다. 또 배임죄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국민들이 반대도 하고 있고 또 기업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할 거면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지금 형법상으로 걸려있고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기폭제는 언제냐. 지금은 시급하지 않지만 내년 2월 달에 법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물론 그 법관 인사이동에 대해서 대법원장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이동을 할 거예요. 법원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 인사이동을 할 건데 법관 인사이동을 하고 나서 새로운 법관이 대장동 재판부에 있는 새로운 법관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나는 헌법 84조 그렇게 해석 안 한다. 이거 법원 그 헌법재판소 실무 제도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재판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한다. 위증교사 재판 재개한다. 뭐 백현동 성남FC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재판을 분리하면서 재개한다. 이렇게 하면 네. 내년 2월 이후에 내년 3, 4월쯤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민주당이 후다닥 배임죄 폐지를 또 내걸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않을 겁니다. 다만 내년 법관 인사 이동 후에 어떠한 인사가 오는 거에 따라서
배임죄 폐지는 그때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 관련 얘기가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뭐 계엄 관련해서 1주년 얘기가 있을 것이고, 항소 포기 얘기로 쭉쭉 대한민국이 밀고 나갈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어떠한 무엇인가 터질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소 포기가 주된 쟁점으로 네. 밀어붙일 것이다. 네. 예. 자, 근데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중간에 자꾸 끼어드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조국인데, 조국이 며칠 전에도 뭐 자기가 교수티를 내는 건 좀 그렇지만 하면서 교수티 운운하면서 대장동 사건은 추징 몰수할 수 없는 사건이라 이렇게 밝혔다가 이게 법학 교수 출신이 맞냐고 비난을 듣기도 했는데, 네. 이 조국이 자꾸 이 대장동 문제에 자꾸 끼어들고 나대는 이유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조국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잉크가 마르지 않은 지금 정가자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한다면, 특히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으면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장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호남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한 5%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도 조국자를 떼자는 사람이 반반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던 법학 교수인데 왜 일반 법조인들이 자꾸 조국 교수의 말에 딴지를 거냐. 여러분들 법조계의 풍토, 그러니까 로스쿨이던 지금 법대에서 풍토가 뭐냐면, 옛날부터 이런 풍토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네. 검찰 변호사들이 판사를 하던가 검사를 하던가 변호사를 했으면 변호사로 했지, 대학 교수로는 많이는 안 갔어요.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난 공부할래 가는 분들도 있고, 뭐 판검사를 하다가 나는 그냥 연구할래 해서 가는 분들도 있는데, 대학 교수로 많이 안 갔어요. 그런데 요즘 풍토는 어떻게 되냐. 사법시험을 1000명 이상 뽑게 되는 2000년대 정도부터 사법시험 1000명 뽑았고, 그리고 나서 로스쿨에서는 1500명 정도의 변호사를 뽑고 있죠. 지금은 판사, 검사, 변호사 안 하다가 교수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교수로 가잖아요. 학생들이 엄청 무시합니다. 아니 그 조국이 뭐 법정은 가봤겠죠. 본인 재판 때문에. 본인 재판에 법정,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또 희귀한 교수님이네. 법정도 가보고 교도소도 가봤겠죠. 그런데 실제로 교수들이 그 칠판만 잡고 앉아 있고, 수사도 안 해보고, 수사에 변호사로 참여도 안 해보고, 재판도 안 해보고, 재판의 변호사로 참여도 안 해보고, 그러면 무슨 공백이 발생하냐면, 실무를 해보면 기록을 봅니다. 기록을 만들어 가면서 기록을 보는데, 실무 안 해본 교수가 볼 수 있는 거는 대법원 판결문밖에 없어요. 대법원 판결문은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시합니다. 학생들이 무시하고, 지금 저러한 조국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발언이 본인이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책만 보고 대법원 판결문이 이래라고 리바이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맞지 않으니까 법조계에서는 조용히 있어. 너 실무 안 해봤잖아. 너 책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현실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뭐 법조계든 의료계든 뭔가 라인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공부를 같이 해봤다는, 수험 생활을 거쳐봤다는 그러한 서로만의 다독임이 있습니다. 야, 너도 고생했구나. 이 다독임이 있는데, 조국 서울대법대 교수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법시험에 합격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사법시험 수험기간이라도 길면, 내가 한 7, 8년 공부를 했는데 합격 안 했다 라고 하면 다독여주는데,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사료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교수 다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무를 해봐야 되고, 아니면 공부를 해봤던 그러한 역사 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울산대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 교수로 점프하기 위해서 동국대 교수로 잠깐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국대 교수분들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와서 그러면 우리 타이틀만 걸고 일은 안 하겠다는 거냐? 실제로 동국대 교수를 1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찍고 그냥 스치고 서울대로 갔다는 건데, 동국대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조국 비대위원장으로 불러야 되나? 조국 비대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믿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 장관 했을 때부터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논리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판검사를 안 해본 사람이, 변호사를 안 해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검찰을 진두지휘를 하냐라는 얘기가 그때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게 지금 연장성산이고 앞으로도 계속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현실을 모르는 대표적 인간 중에 하나가 조국인 거죠. 네. 그냥 일부 좀 책 보고 몇 가지 외웠던 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게 왜냐면 아닌 것처럼 해석하는. 약간 첨언하자면 본인 지금 형법 교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대장동에는 민법도 섞여 있고 행정법도 섞여 있습니다. 개발됐기 때문에 사법 시험 보다 보면 헌법, 민법, 행정법, 뭐 형법, 형사소송법 다 배우는데 교수를 하다 보면 자기의 이 세밀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숲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발언이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민법이 좀 더 어렵다고 하죠. 민법이 바다죠, 바다. 네, 민법이 바다인 거고 네. 형법은 뭐 그 조그만 부분이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 민법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자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형법 네. 좀 공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법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체하다가 지금 터무니없이 또 당하는 일도 여러 가지 일도 상황도 좀 발생했네요. 자, 그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상당히 파장이 큰 상황이 왔는데 이창용 회장이 12일에 이런 이야기에서 금리와 관련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폭과 시기 그리고 정책 방향 전환을 할지 여부도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금리 인하를 연기하거나 더 이상 금리는 이제 인하는 안 하겠다, 오히려 금리를 높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좀 담겨져 있고 거기다가 아주 중요하게는 정책의 방향 전환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메시지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책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방향을 전환하거나 일부는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네.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잖아요. 예. 막 빚을 내 가지고 막 돈을 뿌리고 국가 빚을 내서 돈을 뿌리고 막 이런 와중에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가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는 총재를 압박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하는 총재가 들이받은 거예요. 양심상 들이받은 겁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자.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처럼 이렇게 정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민생회복 지역금 막 뿌리고 이런 여론 토론 뿌리고 뭐 무슨 뭐 지역 화폐 막 뿌리고 이렇게 막 뿌려서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금리까지 인하한다? 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책임 누가 질 것이냐. 나는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으로 경제 공무원의 양심으로서 앞으로 데이터를 좀 지켜보자라고 들이받은 겁니다. 금리를 낮추지는 못하고 적어도 유지하거나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다. 이거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낮춘다? 대한민국 화폐 가치가 아예 똥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 베네수엘라로 간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건 것이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창용 총재를 공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나섰는데 이창용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창용 총재의 경솔한 말 한마디로 지난 주말 국내 채권, 주식, 외환시장이 모두 난리가 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야 아니 주식시장에도 좀 도움이 되고 뭐 외환시장에 도움이 되는가 뭐 이렇게 봤나요? 그러니까 이현주가 이 경제정책이나 경제 이론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닐 텐데 이창용 회장을 향해서 오히려 저렇게 아주 거침없이 공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의 이런 행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를 지금 진단을 한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봐야 된다 진단을 했는데 환자가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했어요. 네. 암이 나왔습니다. 나는 내 몸은 멀쩡해가지고 나는 암이 있을 줄 몰랐는데 암이 나왔어? 그럼 본인이 평소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운동 안 하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의사가 나한테 암이래.
나한테 암이 있는 거는 의사 책임이야. 진단한 사람 책임이야. 나한테 병이 있다고 말한 너 의사 너 책임이야. 라고 지금 이현주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얘기한 의사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네 책임이야. 네 뭐 이런 책임이야. 꼴이에요? 네 책임이야. 내가 암이 있건 말건 네 책임이야. 네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몸 관리를 한 거를 되돌아보면서 아 그런가 내가 그럼 술을 줄여야 되겠다.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라고 진단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진단한 사람한테 오히려 너 왜 내 몸에 암이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해. 그 암이 있는 거는 너 때문에 알게 됐네. 그건 너 책임이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현주 그 의원이 얘기하는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그 앞으로 총 공세가 들어올 거예요. 왜 들어오냐? 대장동 항소 포기는 얘기 잘 못합니다. 배임죄 얘기 잘 못해요.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로 알아챕니다. 얘기 못하는데 이 금리, 환율 뭐 이런 경제 얘기 있잖아요. 한번 꽈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능력,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지르는 거예요. 일단 지르고 아니 뭐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지 않냐. 나중에 평가가 나면 그렇게 지르는 거고 이재명도 당대표 하던 시절에 그때 환율이 1380원 돌파했을 때 갑자기 막 긴급회의 소집해가지고 2024년입니다. 2024년 4월경에 긴급회의 소집해가지고 2025년인가요? 긴급회의 소집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 이제 환율이 1380원 돌파했다. 이제 국가 경제가 굉장한 위기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1470원 돌파해도 지금 위기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도덕성 관련된 문제는 자기 그 건들지 못하니까 이러한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해서 마음 편히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암을 진단한 의사에게 암의 원인이 의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행토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지금 이원주 의원이 좀 걱정하는 건 아마 이제 주식시장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정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코스피 주가지수 변동성에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를 지금 정권의 지지율하고 딱 연동시켜 놓는 상황이 막 왔어요. 네. 그 주가에 목매달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뭐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권의 개입에 의해서 또는 민주당의 개입에 의해서 주식시장을 강제적으로 좀 인위적으로 자꾸 부양하는 쪽으로 지금 네. 주식시장이 변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국민들이 네. 주식에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국민들이 그 올라간 주가에 대해서 아 가계 소득이 부족하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얻겠다. 그럼 팔면 주식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국민연금을 푸는 거죠. 기관 매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코스피가 사람의 혀라고 한다면 환율은 사람의 심장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 좋죠. 혓바닥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네.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거 계속 먹다가 심박수가 올라가는 걸 모르고 심장이 정지합니다. 심장이 터져요. 지금 코스피 맛있다고 계속 좋아할 게 아니라 환율을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 지금 중소기업이나 혹은 대기업들의 중장기 정책에 오르고 내려가는 건데 코스피에 대해서 아 경제정책 잘한다 이렇게 박수칠 게 전혀 아닌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고요. 이 코스피에 목매는 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던가 뭐 현금성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혀를 현혹시키는 건데 심장을 멈출 걸 모르고 혀를 현혹시키는 건데 코스피 정책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정부가 이 실물 경제에 대해서 코스피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했습니까? 코스피가 왜 올라가지, 왜 내려가지에 대해서 기업을 상대로 기업에 투자를 하게 하고 혹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규제를 혁파해야지 기관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국가에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국가의 국민연금 같은 연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라. 이재명이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딱 그렇게 붙들려 잡혀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시키거나 경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제 실적에 또는 경제 펀더멘탈의 강화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게 됩니다. 왜곡되면 언제든지 그건 다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부동산의 버블도 그렇고 이 주식 버블도 마찬가지로 터지게 되어 있는데 환호할 때 그게 좋은 게 아니다.
터진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주식시장 주가를 키워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생각하게 하네요. 자, 마지막 주제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혜룡 문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서울 동부지검 이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이 합동수사단에 파견돼서 지금 백혜룡 경장이 뭐 수사를 한답시고 나섰는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계속 개인 차원에서 막 불만 섞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보도 자료를 내고 자기 지금 뭐 킥스 같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리죠. 이 킥스 그거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가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 보세요? 네, 그 보도 자료를 막았다는 거를 수사 외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인데 그런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팀에 합류시켜라고 지시했잖아요. 합류시키고 보니까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빼야죠. 이거 뭐 이렇게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쌓은 똥 이재명이 치워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다시 얘기하세요. 내가 잘못 얘기했다. 백혜룡 빼라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검사장들 아까 징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사장들 징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징계 못 준다 그랬죠. 근데 지금 백혜령 경정은 이러한 사유로 징계를 줄 수도 있어요. 그 성실 의무, 그러니까 아까 검사장들은 본인이 수사하던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검찰청 전체적인 정책이나 혹은 아니면 대장동 사건에서 말을 한 거고 백혜령 경정은 본인이 수사팀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자꾸 개인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네. 뭐 수사 뭐 누설이나 혹은 복종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백혜룡 경정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잘못 건드렸다라고 해서 좀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백혜룡 경장의 결정적인 어떤 실수 여러 장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필리핀 반입을 도왔다. 그걸 이 마약 운반책, 말레이시아인들의 그 마약 운반책 진술로 확보를 해서 이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이 마약의 사실은 공범부들이다 이렇게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이 실제로는 바뀌기도 했고 이 마약범들의 실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몇 번 게이트에서 뭐 인천 세관 공무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당일날 가보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게이트는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네. 있었고 당일 그 지적했던 공무원은 출근을 안 했고. 하지도 않은 일도 있었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면서 백혜룡이 대체 받았다는 진술 자체가 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하나 또 하나 그런데 백혜룡이 그러면 야 이거 좀 실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받았나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 은폐하는 세력들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오면서 검찰이나 관세청 뭐 이런 데서 은폐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세력들을 강력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 마약 사건 저도 많이 해봤죠. 네.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뭐 마약에 누가 체포됐다 빨리 와달라 조사받기 전에 빨리 와달라 그래서 가잖아요. 네. 가면 변호인 접견을 먼저 합니다. 그럼 변호사한테 막 얘기해요. 뭐라 얘기하냐? 변호사님 제가 무슨 연예인이 마약한 거 봤습니다. 불게요. 제가 무슨 유명한 BJ 마약한 거 들었어요. 불게요. 그냥 부시죠 해가지고 경찰 앞에서 불잖아요. 그럼 요즘 경찰관들은 어떡하냐? 증거 있어? 딱 물어봅니다. 영상 자료 있어? 녹취록 있어? 하다못해 시간과 장소가 정확해? 야, 그 연예인 그때 한국에 없었는데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약쟁이들은 다 뻥을 칩니다. 근데 뻥을 왜 치냐? 여러분들 뭐 폭행이나 혹은 뭐 강간이나 뭐 교통사고나 다른 사건은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양형에 반영돼서 양형이 줄어듭니다. 근데 마약 사건은 내가 혼자 한 거기 때문에 양형이 없어요. 피해자가 없어요. 양형이 없기 때문에 위해를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위해를 불어야지 양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 이 백혜룡 경정이 잡았던 사람들은 세관 직원이 도왔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얼마나 증거 있어, 영상 있어, 녹취록 있어, 세관 직원하고 연락한 증거라도 받아야죠. 뭐 연락한 텔레그램이라도 그런 거 하나도 안 받고, 세관 직원하고 연락했다고? 오케이, 내가 그럼 이거부터 보도자료 얘기해야 되겠다.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관세청에서 저희 그런 일 없는데요.
확실히 알아보고 하시죠. 경찰청 위에서도 야 확실히 알아보고 해라고 했는데 이걸 외압이라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애당초 아예 말을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 뭐가 있는데 이거 이 사람 수사팀에 집어넣어. 그러면 앞뒤가 전혀 마약 수사를 조금이라도 관여해봤던 전문가나 혹은 뭐 변호사나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나도 아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백희룡 경정은 그냥 무능함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뒤집어졌겠죠. 근데 그런 일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랑 하다못해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예. 증거 있어 증거 있어로 가는 거죠. 근데 마약쟁이들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런데 이재명이 왜 이 백혜룡한테 꽂혔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천 세관 뭐 네. 그 공무원 3명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닌 것 같고 그간의 마약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간에 해온 거 보면 뭐 추미애 이래로 계속 마약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그 민주당의 그 흐름을 볼 때 마약 수사 자체는 뭐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이 마약 수사 밀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뭐 자금 수단이다. 일부는 이제 비상기업 뭐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네. 백혜룡 경장의 발언 뭐 이런 발언이 아마 이거 딱 공격하면 딱 뭔가 잡히면 네. 공격하기 좋겠다. 아마 이재명이 이거에 꽂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 이재명 본인이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만 그렇게 추론이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였어요. 백혜룡 이 경정이. 네, 네. 이 진위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의 그 관점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뭐 검수완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검수완박, 검찰청 해체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에 검찰의 역할이 있고 경찰의 역할이 있는데 그 뭐 상하관계도 명확히 있었고 수사지휘권도 있었고 그러한 게 있었는데 지금 막 대한민국이 혼란을 겪게 되고 나니까 이 경찰들이 검찰청 해체하면 수사청 만들어? 기소청 만들어? 경찰의 역할이 더 커지겠네? 나도 라인 한번 타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막 쏟아붙은 거예요. 무슨 뭐 윤석열 정부가 마약을 자금으로 해가지고 뭐 그 정책 자금 수단이었다. 뭐 이상한 얘기를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어른이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저 경정은 그렇게 하면 그냥 무시해야죠. 무시하던가 징계를 주던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애들은 그럴 수 있는데 어른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재명이 그거를 홀랑 받아가지고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럼 너도 수사팀에 합류해봐라고 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한테 던진 건데 이게 지금 결국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은 던질 수밖에 없었냐? 자, 그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 부동산 문제 터졌죠. 관세 협상 안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부동산 잡았다.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물가 잡았다.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뭐 관세 협상이든 대미 관계 잘했다, 대북 관계 잘했다. 이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능력을 흠집을 못 내니까 도덕성의 흠집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내란 했는데 이 내란으로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현혹되기 쉬운 이 그 백혜룡 경정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마약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보고를 듣고 오케이 그럼 키워봐라고 했는데 지금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 만약에 마약이 아니라도 뭐 무슨 뭐 인신매매건 뭐 이상한 건 별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음해가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튀어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재명 정부가 정신 차리고 좀 윤석열 전 정부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백혜룡 사건과 관련해서는 뭔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놔둘 것 같긴 한데 네. 대충 덮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재명의 이 책임 이런 정도 사단을 더군다나 직접 특정 사건을 딱 지정해서 그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지휘하고 특정한 어떤 백혜룡 같은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하고 네. 이 수사를 지휘한 책임이라든가 백혜룡 관련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의 그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검사 동일체 원칙도 민주당이 다 없앤 거고
대통령은 수사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은 그 수사지휘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지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행안부 장관이 뭐 정책적인 일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수사지휘는 엄밀히 말하면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자아자찬하면서 막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러는데, 불법을 자인한 것이죠. 검찰청법에 의한 그 직권 남용이라고 명확히 보여지고요. 아니, 이런 법리적인 거 다 빼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복잡한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뭐 전 정권이 마약을 이용해서 자금을 획득했다는 이상한 말을 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이게 지금 정권에서 이걸 키울 상황입니까? 지금 일부러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대한민국 본인들 불리한 상황이 흘러가니까 이거 정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이 싼 똥 이재명이 치워야 됩니다. 이거는 치울 수 있어요. 이거는 간단히 치울 수 있어요. 네. 실수했다. 백희룡 다시 빼. 다시 빼고 약간 전보알기 전까지 대기 발령 내. 이런 빠지는 거거든요. 이재명이 싼 똥 이재명이 좀 치우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백혜룡 문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시작된 사건이 좀 여러 가지로 크게 이제 뭐 확전이 되고 있는데, 백혜룡 건도 중요한 건이죠. 그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예, 2부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